자, 지난 밤새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과연 어떤 키워드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면서 대화를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좀비 기업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미국에서 최근에 이 좀비 기업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대상이 기존에 있던 기업들뿐만 아니라 기술주들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사실 충격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좀비 기업이라는 건 이제 스스로 제품 매출을 통해 가지고 순이익을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라든가 은행, 채권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말하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현금이 엄청나게 쏟아졌죠. 그러면서 2021년도에 절정에 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약 한 300개 정도 되는 회사들이 있다. 이제 리서치 회사에서 그렇게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들의 약 13%가 좀비 기업이다. 이렇게 또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2000년대 버블 시대에도 한 6%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10%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2020년 팬데믹 기간에는 25%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인 그런 평범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 도이치은행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은 온라인 중고차 매매 업체인 카르바나하고요. 거기에다 이제 피트니스용 자전거 제조회사죠. 펠로톤. 이 회사까지 좀비 기업에다 집어넣었고, 그리고 이제 밈스톡의 대표 주자죠. AMC 엔터테인먼트하고 게임스톱을 갖다가 또 좀비 기업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장 좋으면은 조금씩 올라가는 분위기도 있는데, 이 AMC나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도 오르지 못하는, 제대로 이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좀비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기술주들로까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의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시장에서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라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이 좀비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꼭 한 번씩은 해봐야 될 거란 얘기일 텐데 어떤 기업이 그럼 좀비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좀비 기업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펀더멘탈 회복 가능성에 대한 건데,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게임스탑을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70%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매출이 2019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27%나 하락을 했습니다. 순손실이 3억 8천만 달러 이상 되는 상황이고, 보유 현금이 9억 6천만 달러인데 이게 많아 보이지만은 영업에 필요한 현금이 8억 1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면 겨우 얼마 되지 않는 그런 1억 달러 좀 되는 그런 정도밖에는 여유가 안 생기는데, 이 총 부채가 6억 달러 이상입니다. 지금 금리 올라가는데 부채에 대한 부담, 이자 지급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죠.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분류가 되고, 좀 다르게 또 접근해야 되는 게 이제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도큐사인이라는 회사를 하나 봤는데, 뭐냐면 이제 온라인 결제 솔루션 회사입니다. 다양한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회사이기도 한데 주가가 80%씩이나 하락을 했어요. 근데 실적 봤을 때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21%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손실은 또 좀 확대가 됐어요. 보유 중인 현금이 한 6억 3천만 달러인데, 근데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했기 때문에 아직 부채는 거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에 있는 회사들, 매출의 성장 그리고 무차익 경영, 그러면서 매출이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 회복의 기미가 좀 보인다면은 언제든지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주식,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봤을 때는 단순히 어떤 데이터만 가지고 좀비 기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주식 매수할 때 뭔가 좀 적절한 가격, 즉 펀더멘탈에 대한 적절한 가격,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이 적절하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바로 테슬라의 급락입니다. 테슬라가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들 뉴스를 보셨다시피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3분기 테슬라의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3분기 인도량을 살펴보면요. 34만 3천 대를 인도를 했고 사실 생산량은 그보다는 나았습니다. 36만 5천 대를 생산을 했는데 다만 팩트셋이 월가의 예상치를 집계한 결과를 보니까 이번 3분기에 36만 4,600여 대를 인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 인도한 물량은 34만 대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못 채웠다는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8%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다만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지역별 혹은 다른 지역별로의 어떤 생산량과 인도량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인데 일단 CNBC에서 추정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직원들의 이탈을 꼽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제 직원들이 모두 다 사무실로 출근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렸죠. 하지만 이런 명령을 내리자 결국은 몇몇 직원들이 이탈하는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직원들이 이제 사무실로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업무 환경이 아니었던 것이 3분기 인도량에 어떤 좀 약간의 치명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독일 및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의 문제점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의 차질이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독일의 기가팩토리에서 또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제 초반 공장 가동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몇몇 성장통들이 이번 인도량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외에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다든지 경영진이 이탈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3분기 인도량에 어떤 문제점을 발생하게 했다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인도량이 이 시장 예상치를 못 채운 게 수요의 문제인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인지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이제 다른 쪽에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딜리버리를 못했다, 딜리버리가 한 2만 대 정도 모자랐다, 이걸 가지고 마이너스 8%나 빠졌다, 요거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왜냐면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매출이 줄었느냐 아니에요. 전년 동기보다 직전 분기보다 40%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마이너스 8%나 빠졌다라는 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뭐냐면은 지난 밤에 이제 머스크가 지난 주말 동안 해가지고 이제 얘기했던 이제 로봇에 대해서 얘기가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튜브 같은 그런 채널만 보더라도 이제 로봇들이 점프하고 농구도 합니다. 절대 골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앞구르기 하고 막 점프하고 물건 박스 적재하고 굉장히 빠르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테슬라의 로봇이 거의 10년 전에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포버스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 로봇 기술에 대해서 악평을 남겼습니다. 이제 랜덤 키위라는 트위터 사용자가 남긴 글이 하나 있는데 기술 회사들의 역사상 가장 창피하고 한심한 프레젠테이션이었다. 이걸 이제 헤드라인으로 올리면서 이 테슬라의 로봇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악평을 남겼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로봇이라든가 완전자율주행 이걸 가지고 미래 비전을 투자자들한테 인식을 심어줘야 되고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로봇을 내놨는데 머스크는 프레젠테이션 하는 내내 농담만 계속 했거든요. 결국은 제대로 된 기술은 없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을 머스크가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 퍼가 90배입니다. 이 90배에 이르는 퍼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악평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의 급락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반등과 하락 시나리오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기술적으로 최근에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반등할 수 있는 시나리오, 반등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 그리고 하락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강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표를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좀 하락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소비 시즌도 오고 이러니까 그게 산타 랠리로도 이어지면은 좀 긍정적일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니까 인플레이션도 좀 긍정적으로 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게
지금 현재 이중 바닥을 그리면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상승하는 가운데에서는 이제 한 13,000포인트 수준에서는 이제 매물대들이 좀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런 분석을 하고 있고, 약세 시나리오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중 바닥이 아니라 이걸 무너뜨리고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를 이제 많이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8월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26% 정도 하락하는 9,754포인트 정도, 요 수준 정도가 아마 새로운 지지선이 될 것이다.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금리 인상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면서 이제 연말 소비 시즌도 좀 부진한 그런 모습. 그래서 전반적으로 산타랠리라는 게 주식시장에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말 올해 들어 9개월 연속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연말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한편 지금과 같은 시기에 연말에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정말 산타랠리가 올지 안 올지가 참 그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자,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나이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고가 전년 대비해서 44%, 북미에서는 65% 증가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모닝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어려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지출에 제한이 되고, 그리고 중국 봉쇄 조치가 공급망에 계속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화권에서 매출이 마이너스 16%나 하락을 했거든요. 물론 경영진은 뭐 재고 쌓이고 이런 거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은 하지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고가 쌓이면은 할인을 해야 되고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또 순이익이 급락할 것이다. 지난 분기에 순이익이 마이너스 21%나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제 지난밤에 조금 상승했지만 아직 한 마이너스 50% 정도 하락한 상황에서 평상시 같으면은 저가 매수를 노릴 수 있겠지만, 아직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이겁니다. 자, 11천화인데요. 많은 외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헤드라인들도 11천화라는 말을 지금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영국의 감세한 철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장 급락을 만들었던 영국 감세안이 열흘 만에 철회가 됐기 때문에 많은 헤드라인들이 11천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불과 열흘 전이었었죠. 연소득 15만 파운드 이상의 고소득자들에 대해서 영국에서는 지금의 45%의 최고 세율을 40%로 감세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되자 결국 영국의 재정이 펑크날 수도 있다는 우려감과 함께 채권, 파운드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급격한 매도세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파운드화는 결국 역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지게 됐던 뉴스도 다 보셨을 텐데, 이걸 막으려고 재무부에서는 급히 2주 동안 채권 매입해줄게라고 했습니다만, 이 효과도 거의 하루에 그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영국의 재무부도 손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재무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영국의 콰르탱 재무부 장관은 감세 조치가 시장에 혼란을 줬다는 점 인정한다면서 앞으로 더 이상 시장에 혼란을 주는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덕분에 파운드화가 급반등에 성공을 했고, 이 때문에 미국의 구체금리의 급등세도 다소 완화가 됐으며 강달러도 다소 완화되는 움직임으로 시장 반등을 이끌었던 게 있긴 한데, 결국 이것이 강달러를 완화시켜줄 것이냐는 약간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거든요. 자, 강달러 완화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달러에 대해서 사실 지난 여름부터 제 이제 미국에 계신 고객분들이나 아니면은 한국의 지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 한결같은 대답은 그거였어요. 절대 이 추세가 멈추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이유를 지금 보면은 언론들이 자꾸 이제 최근에 또 영국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기사에 보면은 영국의 감세 조치하고 한국의 환율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없어요, 이 내용들이.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다 갖다 맞추고 있는 건데,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부적인 변수도 중요하겠지만 내부적인 변수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번에 올리는 금리는 가짜입니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 8월 25일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진 촬영할 때 하는 총재가 했던 농담입니다. 그 당시에 환율이 1337원이었어요. 굉장히 올랐습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지난밤에 테슬라의 머스크가 주가 급락하는데 이제 로봇에 대해서 농담을 했듯이 거의 비슷합니다. 청문회 당시에도 그랬어요. 한국은행 총재 청문회 당시에도 한국 환율이 굉장히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을 보면은 미국의 연준, 중앙은행의 연준이 정부와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걸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이런 어떤 그 환율 이런 상황에서도 자국 기업들의 수출, 무역 수지 요거 고려해가지고 굉장히 외환 정책을 세밀하게 결정하는 그런 공개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수압이 어떻고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결과는 환율이 1,440원이고요. 반도체 자동차 수출 위기 빠지면서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절대로 강달러가 완화되지 않아요. 과거의 우리 모습을 보면은 어느 정도 하는 데서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거기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고 그런 공동의 대응 체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른다는 거는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은 한국은행만 움직이는 게 환율 정책이 아닙니다. 최근에 일본의 사례만 보더라도 일본은 코로나로 인한 제한, 입국 제한을 모두 철회했어요. 왜?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외환 정책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관광 정책이 왜 환율 정책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환 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이라든가 정부 기관들의 어떤 방향성이 수정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희망을 볼 수는 없고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밖에는 평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달러가 당분간 완화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